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날에 첫 거래일에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만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 기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릴 투자 기법은요, 눌림목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건데, 눌림목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 조정이라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기술적 조정의 일환으로 눌림목 거래라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행보 또는 주가가 잠시간에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때 직전의 상승 출발점을 하회하지 않는 가격 조정을 눌림목 또는 흔히 이야기해서 되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눌림목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주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매수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2010년도 증시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상승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가격 조정이 과연 말 그대로 가격 조정으로, 즉 기술적 조정으로 끝이 나면서 재차 상승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은 기술적 조정을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냐, 그런 경우가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재차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 반락했던 주가가 재차 상승을 시작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은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 전일 거래량이 대비해서 약 50%라든가 60% 선에서 거래량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어떤 조정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락을 하는데 전일의 거래량을 넘어선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상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눌림목을 겪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수반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그 신뢰도가 참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그 신뢰도에는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눌림목 투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매매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라는 게 보는데, 이 눌림목에 대한 조건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눌림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을 잠시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 이 눌림목 같은 경우의 조건이 바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에너지라고 말씀드렸기에,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팔고자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캔들 길이가 짧아져야 됩니다. 캔들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장대 양봉이라든가 장대 연봉을 만들지 않고 하루의 고점과 저점을 좀 일찍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캔들 길이가 짧아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저점 행보, 종가 관리를 보합 언저리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런다면은 음봉을 크게 만들어내거든요. 다만 이제 음봉을 크게 만들어낸 상태에서 흔히 이제 재차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다시 아랫꼬리를 길게 달겠죠. 그것을 우리가 결국 이제 누군가가 종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의 조건은 당일 저점이 5에서 7%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것. 즉 누군가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가 밑으로 받치면서 결국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나고요. 저점은 오전 일찍 찍으면 찍을수록 좋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점은 오전 일찍 찍고 오면 찍을수록 좋고요. 눌림목 거래일은 언제 매수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일,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씩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눌림목의 거래 조건은 2일에서 3일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일이라든가 3일 정도 기다려서 그때 분할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5호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투매가 적으면 3일선, 많으면 5일선 아래에서 전일 밑거래를 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일에 28,000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27,950원, 즉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는 낮아야 하고 전일 종가보다는 당일 종가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될 때 결국 이제 주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눌림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눌림목의 조건에 대해서 무려 8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 눌림목의 유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는 눌림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눌림목의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8가지 유형이 있는데 1일과 2일 하나의 갭이 생기는 거죠. 갭 생긴 이후에 바로 재차 상승이 나타나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추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세라는 것은 3일선과 5일선 또는 10일, 20일, 60일, 80원 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것을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눌림목의 유형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어떤 눌림목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종목은 LG라는 종목인데, LG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 작년이었죠. 작년에 7월달 이후에 지주사들의 강한 상승이, 즉 순환매 차원에서 지주사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LG 역시 이제 강하게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시기가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면은 차트보다는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잠시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여기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이죠. 7월달 이쪽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양봉과 음봉, 다시 양봉, 다시 재차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를 잘 살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67,500원에서 단기적으로 8만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내려오면은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작아진 그런 상태이군요. 재차 상승이 나타나고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 낮아야 되고 캔들 길이가 짧아져야 되고 종가 관리를 하는, 즉 캔들 길이가 짧아지면서 종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상태를 가장 이제 확실한 우리가 눌림목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하반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업종군 중에 하나가 증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이 1800, 1900,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결국 주식시장 화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권주의 동반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 조정이 왔냐 하면요. 잘 살펴보시면은 9월 초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차익 실현 물량을 매물을 좀 소화해내면서 재차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반드시 줄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눌림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을 때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신뢰도는 아주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키움증권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조정이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났었는데, 이 출회가 결국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의 조건,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당일 저점이 전일 저점보다는 높아야 되고, 캔들 길이가 짧아져야 되고,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종목들,
그리고 저점은 아침에 일찍 찍으면 일찍 찍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의 증가는 거의 없죠. 여기서 거래량의 증가가 없는 상태인데 재차 상승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의 증가가 수반되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연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의 조건만 완성이 된다 그런다면 흔히 우리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나타나면서 재차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눌림목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눌림목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의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거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강의를 전달해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부도라든가 파산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물론 펀드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 펀드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부도라든가 아니면은 파산의 징후만 포착해내면은 사실은 포착해내서 위험 관리만 한다 그런다면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제 그러한 징후 리스트를 포착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부도라든가 파산을 당하면서 전 재산을 날리면서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부도라든가 파산에 어떤 징후가 있는지 이 징후들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손실을 본다 그러더라도 그 기업에 투자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이 문제를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작년 3월달인가 4월달경에, 코스닥 퇴출 기업들이 많이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그 중에 이제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중견 우량 기업도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어떤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도 징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징후가 첫 번째 일어난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도징후를 잘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부도징후는 비밀 간부회의가 자주 열립니다. 이 비밀 간부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런다면 경영자가 부재 중일 때가 많습니다. 경영자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뭔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자와 정치가와 교류를 자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처리할까봐 또는 채권자들이, 채무 금액을 회수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 나에게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이제 자주 시행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로 본다 그런다면 경영자가 장황하게 사업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업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내년도 어떤 성장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 성장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포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언가에서 포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빈약하기 때문에 포장으로 다른 걸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이다. 이것인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것이 바로 이제 테크노 세미캠이 공인회계사가 감사 의견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총액이 직전 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을 상회하는 기업은 무조건 기업회계 기준상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감사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무언가 써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크노 세미캠에 대해서 감사 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이 나왔을 때 당시에 테크노 세미캠이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거절된 이후에 대차 대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다 보니까
당기순 손실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게 당기순 이익이 1,000억 이상 발생했던 기업이 순간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함으로 인해 갖고 당기순 손실이 발생됐다는 것도 그만큼 문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회의 기준상 꼭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감사의 의견이 부정적 또는 감사 거절이다. 작년에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테크노 세미캠의 가장 큰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째가 이유 없이 최고 경영진을 교체합니다. 최고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자가 참 이건 웃기는 이야기인데 전문가보다 점쟁이 말을 더 신뢰한다. 이게 또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자 가정부라 소문이 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도는 말들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의 불화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은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면 급락을 할 경우도 있고 급등을 할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것은 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6번째 이제 경영자 사업 경력이 5년 미만이다. 뭐 경력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짧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최근 경리 담당 간부가 그만을 뒀다. 11번째 경리 담당 간부가 그만을 뒀는데 이 경리 담당 간부가 그만뒀다는 것도 역시 이제 경리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회피성 사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거래처에 은행이라든가 거래처나 은행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나 간부가 있다. 은행에서는 절대 기업에게 돈을 그냥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지만은 여기에다가 그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다면은 여전히 은행에서는 이것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역시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유능한 직원들의 퇴사가 잦고 뭔가 이동이 많다는 것이죠. 유능한 직원들의 이동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좀 보시거든요. 종업원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많다 그런다면 종업원들이 신경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16번째 인사철이 아닌데 비해서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직원의 무단 결근, 지각, 조퇴가 많이 는 기업들 문제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태인데 이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자체가 뭔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어떤 징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회사 비판이 잦다. 사실은 뭐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회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이건 역시 과도함의 문제가 되고요. 여기다가 종업원들의 책상에 개인 사물이 많다. 역시 회사에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개인 사물이 많다는 것은 뭔가 다른 걸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다가 판매나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이 대우를 받는다. 사실은 회사에서 가장 크게 대우를 받는다 그런다면 판매 인원입니다. 판매 인원이 물건을 팔아와야지만 다시 생산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사무직 직원들의 급여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판매나 생산직보다 사무직이 우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직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음결제 마감 시간에 은행과 접촉이 잦다. 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개인도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인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보면은 뭐 카드 빚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결제할 때 카드사에서 전화가 온다든가 뭐 상환을 연기한다든가 이런 건 역시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음결제 시 마감 시간에 은행과 접촉이 잦다는 것은 뭔가 조금은 결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되고요. 결제 때 현금과 어음의 비율을 변했다. 원래 현금 비율이 높았는데 어음 비율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바닥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결국 무언가 결제 수단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달한다는 것이고요. 거래 조건이 자주 바뀐다든가 어음 배서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다. 이건 역시 하나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이제 배서라는 것이 있는데 배서라는 A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인데 이게 배서인에 대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다 융통어음. 돈이 없으니까 융통어음도 늘고요. 어음이 사채업자에 할인되고 있다. 당장 돈이 급하니까 뭔가 돈을 땡겼어야 되는 그런 현상. 뭐 개인으로 치면은 현금 서비스랑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매입 시점을 갑자기 앞당겨 달라고 한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이 판매 시간을 앞달려 달라는 것은 빨리 판매를 하고 현금을 받으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악성 풍문이 끊이지 않는다. 갑자기 광고를 하거나 광고량이 갑자기 많아졌다. 평소보다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다가 철이 아닌데 자주 세일을 합니다. 이건 역시 재고를 빨리 처분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부도징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3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가지 중에서 25개 이상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도산이 확실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20개 이상이면 위험 상태, 15개에서 19개 상태면 도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30가지가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하기엔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 그런다면은 투자에 아주 유용한, 즉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도쟁어 체크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도징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부실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기업 부실 쪽으로 진행을 말씀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시지 말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이 기업 부실의 진행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런 어떤 상당한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징후 등을 포착한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로서도 전체적인 손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으로 될 것으로 보고 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시청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업 부실의 진행각은 일단은 1단계부터 진행이 되면은 비효율적인 경영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1단계의 비효율적인 경영이 첫 번째로는 부실 요인 징후 부실 요인 징후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 첫 번째는 경영자의 지식 부족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 등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독단적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 관련 재무 비율들도 상당히 많이 살펴보면은 일단은 활동성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든가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기간 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총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이라든가 자기 어떤 고유의 자본을 얼마나 활용을 잘하냐 이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하고 투자를 잘 해야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을 바로 이제 총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전 자체가 없다. 즉 투자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영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현금의 어떤 능력과 현금의 보유 어떤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채권을 회수한다라든가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던 상품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기업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냐, 회수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현금 보유 능력이 결정이 되고 또는 기업의 현금 회수 능력의 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기간인데 사실은 재고자산 회전율, 이건 역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물품을 만들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놓고 이것을 쌓아놓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는데 판매 전 단계죠. 즉 재고자산을 팔아야지만은 매출채권으로 변경이 되고 이 매출채권이 다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경영에는 이러한 관련 재무 비율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고요. 2단계에는 이제 비효율적인 경영이 나타나면은 뒤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매출 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매출 부진의 부실 요인 및 징후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첫 번째로는 재고가 누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재고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팔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요. 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장 가동률 역시 저하가 되겠죠. 왜냐?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나타나 있는데 물건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재고만 쌓이고 유통기한만 경과가 되겠죠.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되고 여기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출혈 판매, 흔히 우리가 덤핑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덤핑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매출가 대비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덤핑 판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고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덤핑 판매라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재무 비율로는 성장성이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이 있습니다. 매출액,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현재라든가 과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한다는 말하고 같은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정체되면 영업률도 정체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총자산도 증가율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는 이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납니다. 왜냐? 앞서 말씀해드렸던 2단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덤핑 판매, 과다 출혈로 인한 어떤 수익성이 저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적자가 시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내부 자금이 감소가 됩니다. 당연히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결국 벌어들이는 돈들은 없는데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 자금이 감소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위한 유보 자금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 보유하고 있던 현금들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유보 자금 역시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경영 불가능이 나타나죠. 판매를 하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되게 돼 있고, 도태된 회사는 결국 이제 장기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련된 재무 비율들을 살펴보면 수익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나타나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보통 기업회의 기준에서 정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 5%의 단기 순이익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그나마 안정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수익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고, 네 번째는 수익성 저하가 일어나면 당연히 운전자금 부족이 나타납니다. 운전자금, 즉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단행해야 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나타나거든요.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수익성은 절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향후에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판결이 나는데,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날 수도 않고 이익이 나지도 않는 그런 경우 정체된 상태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부 차입이 증가합니다.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돈을 빌리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자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안 그래도 지금 3단계에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나고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까지 지급이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이자 비용까지 적자에 계속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떠한 관련된 재무 비율이 있냐면은 결국 영업 자본을 검토해야 되는데,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매출채권 회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매출채권 말 그대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또는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 어음으로 받아온 것을 매출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회수가 되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매출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은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돈을 받아오는데, 즉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기간 동안은 기업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악재가 나타난다 그런다면 기업이 쉽게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 사실은 은행에서는 절대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라든가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차입금이 증가한다 그런다는 것은 한도가 나타나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악성사채를 유입해야 되고요. 고단기 단기 자금에 의존해야 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해집니다.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한도가 되면 우리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와 똑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 파산의 절차를 밟아가듯이 기업 역시 파산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이때는 관련된 재무 비율을 살펴보면 지불 능력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동 비율,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고정장기 적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지불 능력 검토, 즉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빌리다 보니까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금융 또는 사금융 또는 악성사채, 고단기 금리에 의존을 하면서 기업의 부실화는 점점점 커져가고 마지막 단계죠.
이제 마지막으로 6단계 도산, 부실을 하게 됩니다. 부도 발생과 직업불능, 파산. 이렇게 기업 부실의 진행 과정에는 단기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신다면 투자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어제는 부도 징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부실기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좀 보완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시장의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우리가 시장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를 잘 살펴보면 그림자는 어떤 물건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을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거래량을 따라가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래량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이제 거래량을 이용했던 실전 매매 기법에서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래량은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은 주가는 이론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래량이 하락을 하면은 주가는 이론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주식시장에서 누군가가 많이 매수를 해주면은 거래량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하나의 어떤 결론들이 나타나는데 아파트의 경우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입지 조건이 어떻고 친환경적이다 그런 것들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아파트에 대해서 불만은 좀 많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역세권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학군이 좋다든가 이런 어떤 입지 조건이 완벽한 아파트가 탄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까지 있다라는 어떤 결론들이 나타나면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모이게 돼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또는 주가가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관심도가 바로 거래량의 척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이제 그림으로 잘 살펴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상승하면은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거래량이 바로 주가의 상승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009년 3월 달에 주가 포인트를 잘 살펴보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주가가 꼭 상승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 100%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살펴본다면 거래량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또는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차트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같은 경우가 좀 많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2008년 4월 달부터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그만큼 주식시장이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좋은 예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기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다면은 분명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치하고 똑같이 거래량 역시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으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은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전 매매에 좀 대응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첫 번째 예시를 먼저 살펴보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상승에
베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제가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신규 유입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신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주식을 누군가가 많이 매수한다는 그런 결론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시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예시를 보면은 2009년도에 LG화학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LG화학의 주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별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8월달 이후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등을 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같이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는 반드시 일치하는 그런 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아파트에 비유한다 그런다면은 실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두 번째 예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서서히 감소한다.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서서히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화점에서 하나에 10,000원 했던 가격은 시장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많아지는데, 이 하나에 10,000원 했던 물품이 하나에 30,000원이 된다 그런다면은 시장에서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결정력이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이게 이제 대한항공 주가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항공의 주가 차트에서 2009년도를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 2009년 3월 달에요. 문제를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이제 이쪽 거래량들이 서서히 여기서 피크는 찍지만은 피크의 거래량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벌써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데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면서 주식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누군가가 매수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주식을 다시 사줄 때 주가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일반적인 이치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서서히 감소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계를 발동하라는 말씀, 즉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신규 매수는 자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하락하고 꾸준히 감소하는 경우 가장 안 좋은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하셔야죠. 이때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매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자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주가의 바닥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주가에 대해서 가장 호재성 발표가 나타날 때가 뭐냐 하면 주가가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 이것이 호재량 발표인데, 주가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성 기사가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제가 예시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2009년도에 미래에셋증권의 예시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달 같은 경우에 잠시 살펴보면은, 자, 2009년 어떻게 했습니까?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 또는 6만 원대까지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내렸겠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를 잘 살펴보면 거래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57,000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한다 그런다면은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한다. 이제 3번과 반대가 되겠죠. 망고불변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많이 내리면은 분명히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호재성 뉴스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주가는 상승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예시를 들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하이닉스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쪽 부분에 비한다 그런다면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바닥권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런다면 무조건 관망을 하시고 거래량이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때는 매수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 참 우습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거래량은 시장의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지표인 거래량을 활용하면서 실전 투자에 접목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간 여기까지 갖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거래량의 점진적인 증가와 거래량의 점진적인 하락이 나타내는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래량의 점진적인 움직임보다는 거래량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을 때 향후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드렸듯이 주가는 거래량의 에너지입니다. 즉 거래량이 먼저 선행이 되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에 과연 거래량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급등과 급락이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식시장에서 많은 급등과 급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어떤 징조를 나타내면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합 국면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바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합 국면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흔히 이야기해서 주가가 장기간 동안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재미없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보합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합 국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보합 국면이 진행될 때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또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시면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후에 쭉 옆으로 간다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매수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굳이 싸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러한 국면을 탈피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하나의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죠.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 하면은 싸다라고 인식이 될 때가 나타나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호재성 기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 시점 주가가 바닥권이다. 또는 현 시점에서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실적이 추가적으로 점진할 것이라는 그런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즉 횡보할 때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었는데 이후에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됐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있는 즉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일단은 보합 국면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패턴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 패턴 역시 주가는 뚜렷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인데 자, 얼핏 보면은 거래량이 늘었으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우인데 거래량이 왜 늘었을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의 어떤 원리들, 즉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역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은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만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뼉도 맞아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좀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나타난 것은 매도와 매수세가 첨예하게 공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첨예하게 공방하는 상황에서 결국 주가가 더 하락한다는 것은 매수세가 이기지 못하고 매도세가 결국 매수세를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주가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기 전에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가에서 사고 팔고자 하는 어떤 세도가 많아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주가가 내리면은. 근데 그분들이 참지 못하고 매물이 나오는데 그 매물을 누가 받아간다는 것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신규 수요가 등장을 한다는 결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합 국면과 오랜 하락 끝에서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되도록 있다는 증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거기가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거래량이 늘면은 제가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늘면은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주가가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주가가 거래량이 상승하면은 모든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외가 있는데, 사실은 주식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거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식이라든가 물리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많이 상승했다, 주가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이며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오르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집니다. 언제 살까? 사고 싶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이러다가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못 사다가 일제히 증권사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안 사면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마지막 매수 수요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신규 수요자가 있어야만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주가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수요자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수요가 끝나다 보면은 신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 클라이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호재가 쭉 나타나면서 여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랜 상승 추세 도중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주가가 거기서 고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랜 상승 추세 도중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내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로 주가가 고비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이것은 하나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간절한 어떤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경우하고 똑같은 것인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내린다는 것은 무언가 매도 주체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첨예한 공방이 나타나는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매도 주체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쭉 내렸다는 것은 매도 주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거든요. 즉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만 내린다 그런다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가 전환되면서 매수 주체가 상승 추세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매도 주체가 하락 추세를 이끄는 경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급증해서 주가가 내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거래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하나의 지표이고, 거래량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보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그렇고 일정 부분 투자를 했던 고수들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에 대해서 좀 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것은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고, 일정 부분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